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도 제73기 경찰 간부 후보생 선발 시험이 저번 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 중에서 이제 범죄학 부분을 기출 문제를 좀 한 40문제를 볼 거예요. 뭐 되도록이면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소화할 수 있도록 해 보고요. 일단은 이 범죄학이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 거기서 이제 범죄학 시험이 40문항인데 뭐 이번에 이제 주로 이제 시험을 다 보신 분들은 느낌이 왔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어려웠고 이 40문제 문항 중에서 뭐 한 8문제, 뭐 한 문제 뭐에서 9문제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조금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을 제외하고 뭐 30문제 거기다 플러스 하나 둘 정도 맞으신 분들은 그렇게 뭐 시험을 못 본 건 아니다, 잘 본 축에 속한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객관식 시험이라서 실제로는 뭐 이제 31에서 32개면은 잘 본 축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이제 객관식 시험이 찍어서 맞추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하나 두 개가 더 붙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31에서 32문제 정도 맞으신 분들은 그래도 범죄학 시험에서 뭐 꿀리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직접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신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체감 난이도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작년과 비교했을 때 뭐 유사한 난이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작년 시험의 여파 때문에 그 범죄학에 관해서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조금 더 어려웠을 것 같다. 그리고 뭐 경찰학을 같이 보는데 경찰학 시험도 상당히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번 시험에서 범죄학은 상당히 어려운 축에 속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많이 틀렸다 그래서 기죽으실 필요도 없고요. 그죠? 뭐 많이 맞았다 그래서 뭐 또 기고만장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이 범죄학 한 과목으로 시험에 뭐 합격이 당락이 정해지는 건 아니니까, 그죠? 주요 과목들, 그죠? 그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점수 배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문제 풀이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예요. 공식 범죄 통계에 나왔죠? 자, 공식 범죄 통계. 항상 나오는 주제죠.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에 범죄율이란 개념이 나오죠. 자,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범죄 발생 건수인데, 그죠? 이게 인구 몇 명당이죠? 1000명당이 아니라 10만 명당이죠. 이 부분이 틀렸죠. 인구 10만 명당 발생한 범죄 건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고, 자, 2번 질문은 이제 계산 문제인 거죠. 보시면 총 인구가 자, A시에서 2022년엔 20만 명이었어요. 2023년에는 15만 명이죠. 근데 거기서 2022년에는 2,000건의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 2023년에는 1,000건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인구는 4분의 3으로 줄었는데 범죄 건수는 절반으로 줄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을 해보면 범죄율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022년에는 20만 명 살고 있는데 2,000건. 그러면 10만 명당 해야 되니까, 10만 명당 해야 되니까 곱하기 10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00건이 나올 겁니다. 2022년에는. 근데 2023년을 계산하면 15만 명이니까, 그리고 1,000건이니까 1,000건을 15만 명으로 나누고 자, 10만 명당 발생 건수를 해야 되니까 곱하기 10만 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약 666.6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자, 범죄율이 자,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1,000건에서 666.6건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50% 감소한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즉 약 33% 정도가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50%가 아닙니다. 3번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공식 범죄 통계 중에서 경찰청의 범죄 통계, 경찰 범죄 통계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검찰청,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데 이 경찰청의 범죄 통계하고 검찰청의 범죄 분석이 범죄 발생 건수가 동일하다. 동일하겠습니까? 자,
경찰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가 발생이 되면 그렇죠? 초동 수사를 경찰이 맡고 경찰에서 수사 종결권이 있고 거기서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시키잖아요. 근데 무조건 수사를 범죄 수사를 경찰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범죄는 경찰 단계로 갔는데 그렇죠? 경찰 단계로 가지 않은 범죄들 중에서 다이렉트로 검찰이 인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경찰 범죄 통계에서는 자기들이 담당한 범죄의 발생 건수가 있을 것이고 이게 경찰에서 송치돼갖고 넘어가니까 검찰 단계에서는 검찰의 범죄 분석에는 경찰에서 송치한 범죄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인지한 범죄까지 플러스가 되는 거죠. 따라서 경찰청의 범죄 통계하고 검찰청의 범죄 분석을 맞춰보면 범죄 발생 건수는 아무래도 검찰청의 범죄 분석이 조금 더 많겠죠. 많습니다. 그래서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 자, 4번 질문 봅시다. 우리나라 경찰의 검거율입니다. 검거율. 자, 100%를 초과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검거율이라는 것의 의미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검거율의 의미가 뭡니까? 자,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2022년 한 해 동안 범인을 검거한 사건 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거를 이제 발생한 건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2022년에 자, 범인을 검거한 수 이거를 2022년에 발생한 범죄의 수로 나눠서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 해서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자 분수니까 이게 100을 초과할 수 있겠냐 비율인데 초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발생 건수는 2022년에 한정해서 발생한 범죄 건수를 나타내는데 검거한 수는 2022년에 검거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검거가 2022년에 됐는데 발생한 건 그 전에 2021년, 2020년 이때 발생했다가 2022년에 검거된 이 경우들도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2022년에 검거되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에 발생했던 범죄들을 이때 검거한 것까지 여기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 검거율이 100%를 초과해서 달성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경찰의 이제 검거율을 모든 범죄를 통틀어서 보면 한 80%에서 90% 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거의 막 95%, 96% 거기까지 간다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 4번이 옳은 얘기가 된다. 2번은 범죄학 연구 방법에 관한 얘기죠. 자, 범죄학 연구 방법.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억관 지문 뭐죠?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공통된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자, 상당 시간 동안 관찰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억범만 보고도 그렇죠?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상당 기간 동안 시간적인 그렇죠? 흐름에 따라서 관찰을 하고 있더라.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다? 우리 보기 다음 화면에 나옵니다만 코호트 연구가 어떻게 돼요? 일정 집단, 지역에 있으면서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그걸 이제 코호트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연구하는 거, 그 집단을 연구하는 걸 코호트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죠. 다른 연구 방법들이 시계열적 분석, 뭐예요? 시계열적 분석이 쉽게 생각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분석이라고 얘기입니다. 다른 연구 방법들이 시계열적 분석이 미흡하니까 이 부분을 충족하겠다. 그죠? 상당 시간 동안 관찰함으로써 그래서 범죄 경력의 진정 과정, 범죄 경력의 변화 이런 것들 있죠. 처음엔 점도 숙지를 하다가 나중에 칼 들고 설치고 막 그러는 것들 그런 과정, 범죄 증강 과정에 대한 분석이 간과되기 쉬워요. 그죠? 시간적 분석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 상당 시간 동안 관찰을 하면서 수행하는 이런 코호트 방법이 고안되었다라는 얘기가 나번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답은 이제 장점이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범죄율이 증감되는 거, 범죄 현상이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겠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대상자의 자료 수집에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장단점에 관한 얘기들, 왜 이런 코호트 연구 방법이 나왔는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옳은 얘기. 참여적 관찰이라든가 실험 연구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데이터 마이닝은 뭐예요? 데이터 마이닝은 그죠? 첨단 기술 이런 것들, 인공지능, 컴퓨터 공학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정보들을 그죠? 데이터라는 걸 막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석함으로써 범죄 유형 또는 범죄 경향 이런 것들 파악하는 게 데이터 마이닝, 자료 분석 연구라고 하는 거죠. 자료 발굴 연구, 자료 분석 연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3번 암수범죄. 자, 나올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암수범죄 꼭 나오는 문제였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암수범죄란 뭡니까? 실제로 범죄는 발생을 했어요. 그러나 공식적인 통계, 범죄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는 범죄를 말하는 것이다. 자, 암수범죄 개념 맞고, 자, 암수범죄는 크게 절대적 암수범죄하고 상대적 암수범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래서 자, 절대적 암수범죄는 뭐예요? 자, 암수범죄의 개념이 실제로 발생했는데 공식적인 범죄 통계는 나타나지 않더라. 그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절대적 암수범죄의 경우는 자, 발생했지만 그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첫 번째는 인지를 하지 못했어요. 아예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죠? 두 번째는 알긴 알아서 발생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범죄를 저지른 놈을 못 잡았어. 그렇죠? 자, 해결. 즉 뭐예요? 처벌, 검거 처벌을 못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두 개의 개념을 묶어서 암수범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서 절대적 암수범죄는 뭐예요? 수사기관에 의해서 인지되었지만 해결되지 못해서 범죄 통계에 반영되지 못한 범죄를 말한다. 자, 이 2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적 암수범죄는 이 1번의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아예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 그럼 뭐야? 인지됐는데 일어났는지 알았는데 해결을 못했다. 그죠? 그놈을 못 잡았다. 처벌을 못했다. 이거는 뭡니까? 절대적 암수범죄가 아니고 상대적 암수 범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게 되는 겁니다. 자, 3번 봅시다. 공식 범죄 통계가 하는 암수범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보고식 조사, 피해자 조사. 자, 암수범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조사 방법을 활용하더라. 그죠? 암수범죄 조사 방법으로서 직접적 관찰, 간접적 관찰. 간접적 관찰은 다시 자기보고 조사, 피해자 조사, 정보 제공자 조사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봤던 거였고요. 4번 서덜랜드가 자, 범죄 비행에 대한 통계는 암수가 존재한다. 암수는 가변적이다. 뭐예요? 가변적이다. 왔다 갔다 한다. 그 얘기죠. 출렁인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회 통계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없고 난해한 것이다. 뭐가? 범죄 비행에 대한 통계가 이렇게 지적하면서 암수범죄 문제점을 지적했던 거. 이것도 많은 얘기,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입니다. 4번 범죄의 발전 과정. 자, 이것도 좀 까탈스러웠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 범죄 원인론 얘기할 때 고전주의, 실종주의 그 순서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번에 계몽주의와 고전학파. 디귿번에 과학적 탐구와 실정학파. 그러면 고전학파가 먼저 그 다음에 실정학파. 이건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들이 좀 문제가 될 거예요. 일단 고전학파, 제가 강의할 때 고전학파에 이어서 신고전주의를 이어서 하죠.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죠. 이게 원래 고전주의 학파가 등장하고 실증주의 학파가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20세기 후반 정도에 다시 고전주의 학파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죠? 신고전주의 학파, 다른 말로 현대적 고전주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고전학파가 1번이 될 것이고 실증학파가 2번이 될 것이다. 그럼 기억 디귿, 그죠? 기억 디귿으로 나올 것이다. 그럼 2번은 답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도시 생태와 시카고 학파 뭡니까? 사회해체 이론 얘기했던 거. 그렇죠? 사회해체 이론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죠?
시카고 학파는 20세기 초반이에요. 1920년대, 30년대 이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니은번, 그죠? 니은번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리을하고 미음인데, 리을하고 미음인데 신고전주의는 20세기 후반에 등장을 했다고 그랬죠? 비판주의 범죄학, 비판범죄학 뭐 이런 것들은 20세기 중반 이후, 1960년대, 70년대 이때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전주의가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고 비판범죄학 부분이 그 전에 등장하고, 자, 이런 식의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이렇게 나눠보는 게 타당하냐는 조금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그죠?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전주의가 1등이다. 뭐 이거는 뭐 부정하긴 좀 그렇지만, 실증주의 학파가 두 번째로 나타났다. 이것도 부정하기 힘들겠지만, 이 도시생態 시카고 학파 이것들이 20년대, 1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쭉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온단 말이에요. 이어져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발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거. 그렇죠? 교수님들 책을 봐도 이런 학파들, 시카고 학파라든가 신고전주의라든가 비판주의에 대해서 연대를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겹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이 문제의 뭐 취지랄까요? 그런 것들을 해석해서 보면 답이 1번이 되겠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자, 5번은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범죄학파의 견해를 기술한 것이다. 그러면서 실증주의 학파의 내용만으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제가 고전주의, 실증주의 얘기하면서 고전주의, 실증주의 비교하는 문제 나올 수 있다. 골라내라.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자, 보시면 기억관에 인본주의 철학 사상을 배경으로 합니다. 인본주의. 인간이 먼저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신중심, 왕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죠? 일반 국민들을 우선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자, 인본주의 철학 사상을 배경으로 한다. 이거는 고전주의에 관한 얘기고, 니은번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라고 보는 건 뭐예요? 고전주의가 아니죠. 고전주의에서는 고전주의 그러면 항상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그렇죠? 자유의지, 자유의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죠? 이걸 인정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까는 거니까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 그거는 실증주의가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과학적 연구 방법 중시했다. 당연히 실증주의죠. 실제로 증명된 것만 믿겠다. 이거 아닙니까? 리을범 형벌의 본질은 응보이며, 자, 응보형, 그죠? 뒤에 안 읽어도 되죠? 그죠? 고전주의입니다. 그죠? 형벌의 목적은 일반 예방이다. 만약에 형벌의 목적을 특별 예방으로 봤다. 그러면 그건 실증주의에 관한 얘기가 되겠지만 일반 예방이니까 고전주의. 그다음에 미음번 형벌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결정돼야 돼. 이거 뭐예요? 형벌의 개별화. 그죠? 형벌의 개별에 관한 얘기. 형벌의 개별화는 어디서 나온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죠. 고전주의에서는 형벌의 개별화, 처우의 개별화, 개별초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고전주의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만큼 처벌받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벌의 개별화, 자, 처우의 개별화 이런 개념들은 실증주의에서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실증주의 학파의 내용만으로 바르게 짝져진 것은 지금 니은하고 디귿하고 미음이 되는 거죠.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비읍.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 이성적인 존재. 아까 얘기했죠? 자유의지 보는 순간 뭐라고 얘기해야 돼? 고전주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다. 6번으로 갑시다. 자,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에 관한 얘기.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셀던. 1번에 셀던 나왔습니다. 체형 이론에서 봤죠? 체형 이론. 그래서 자, 소년 교정시설 수용된 청소년,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신체적 특징을 비교해 봤더니 범죄자들은, 즉 비행 청소년들은 독특한 체형을 지니더라. 셀던은 인간의 체형을 내배어평, 중배어평, 외배어평 이렇게 구별하는 거죠. 그 중에서 중배어평이 비행 소년 중에 중배어평이 많았다. 따라서 그 독특한 체형이라는 얘기는 셀던이 말하는 중배어평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체형이 반사회적 행동의 원인이라고 봤다. 셀던의 체형 이론. 이번에 랑예, 자, 쌍둥이 연구, 쌍세 연구잖아요. 그래서 일란성과 이란성을 비교해 봤더니 일란성들이 이란성에 비해서 범죄 일치율이 높더라. 범죄적 일치성이 높더라.
따라서 범죄는 개인의 타고난 유전적 소재, 이걸 강조한 게 랑의 입장, 쌍둥이 연구. 2번도 맞습니다. 3번 허칭스와 메드닉은 입양아 연구를 했다는 거죠. 양자 연구라는 거. 그랬더니 결론이 뭐였어요? 자, 양아버지, 양부의 영향이 생물학적 아버지, 친부의 영향보다 더 크다? 그게 아니고 친부의 영향이, 생물학적 아버지의 영향이 양아버지의 영향보다 더 크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 어쨌든 양아버지의 범죄성, 이런 것들이 친아버지의 범죄성보다 더 영향이 크다? 그게 아니에요. 반대로 본 겁니다. 약하다고 본 거예요. 3번이 옳지 않고요. 더 크다가 아니고 뭐 적다, 이렇게 가야지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의 근력 부부. 자, 근력 부부도 체형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죠. 중배우평이 가진 청소년들이 비행소년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형이 행위에 영향을 줘서, 그런데 그 영향이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비행을 유발하는, 그죠, 다양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봤지. 그런 체형이 있으니까 무조건 비행을 저지른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비행의 원인 중에서 그 체형이 중배여평, 여평인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 중에 하나로서 비행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봤던 것일 뿐입니다. 그게 4번의 내용. 7번은 프로이드 아저씨가 나오셨어요. 자, 프로이드 아저씨 정신분석학 이론이요.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프로이드에 따르면 인성구조, 사람의 성격구조에서, 자, 뭐가 있습니까? 이드, 에고, 슈퍼에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능, 욕망, 이런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원칙을 보면 이드는 쾌락의 원칙을 따른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슈퍼에고는 뭐였습니까? 양심이라는 개념을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슈퍼에고는 도덕의 힘, 도덕 원칙을 따른다. 그리고 에고는 이드하고 슈퍼에고하고 막 싸울 때 뭐예요? 에고는 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고는 현실 원칙을 따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렸을 때 인간의 인성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뭐 단순화시키면, 자, 이드, 본능, 욕망이라는 게 있고, 슈퍼 에고, 양심의 힘이라는 게 있고, 이 둘이 싸울 때 이 둘을 중재하는 에고라는 것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 이드는 뭐야? 쾌락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고, 슈퍼에고는 양심의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도덕의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고, 에고는 이 둘이 싸울 때 이 둘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에고는 현실의 원칙에 따라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1번 질문이 이드는 쾌락 원칙을 따른다, 맞는데 에고는 도덕 원칙이 아니라 현실 원칙을 따른 거죠. 도덕 원칙이 아니라 현실 원칙을 따른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고, 그다음에 2번 보시면 슈퍼에고는 양심 이상과 같은 긍정적 요소. 자, 슈퍼에고 아까 얘기했듯이 양심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미발달한 경우의 문제지만, 슈퍼에고라는 것이 미발달한 경우는 문제지만 과다하게 발달한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지금 누구 얘기 물어보고 있죠? 프로이드 아저씨 얘기하고 있잖아요. 프로이드 아저씨. 프로이드가 범죄의 원인 설명과 관련해서 이 슈퍼에고라는 것이, 양심의 힘이라는 것이 너무 과도하게 발달을 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이게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봤던 것이죠. 슈퍼에고가 미발달한 경우에 문제다, 미발달의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 얘기는 누구의 얘기입니까? 그렇죠? 아이히호른의 얘기죠. 프로이드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도 옳지 않다. 3번 프로이드는 인간 발달의 성심리적 단계를, 설마 저는 좀 그래요. 이런 얘기까지 나올까 싶었습니다. 이게 인간 발달의 성심리적 단계라는 게 뭐냐면, 애들이 막 태어나서부터, 그죠? 이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 아저씨는 그 이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리비도라는 성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성적 에너지가
그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욕구, 욕망,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들에 따라서 이렇게 발달기가 나눠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순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순기는 아주 어린 애들이 뭐예요? 그죠? 입으로 빨고, 그죠? 하는 거, 그죠? 엄마 젖 빨고 하는 거, 그런 걸 좋아하는 거. 거기서 즐거움, 쾌락을 느끼는 거 말하고, 항문기 때는 이건 뭐냐면 애들이 이제 배설을 하면서 배설을 하거나 또 배설을 참는 그런 작용을 배워가면서 거기서 하나의 이제 즐거움, 쾌락을 느끼는 거, 그 시기를 말하고, 남근기 때는 말 그대로 이제 성기, 그죠? 남녀의 성기, 여기에 이제 관심을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죠? 그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잠복기는 이제 10대 초반부터 사춘기 이전까지인데요. 성적인 이런 욕망, 이런 것들이 잠잠한 시기예요. 잠잠한 시기. 이때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사회성을 키워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생식기가 되면 이제 사춘기 이후에, 그죠? 이성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애정, 이런 것들을 이제 발산하는 시기가 생식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이드 아저씨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범죄학 시험 문제에서 나올 거라고는 저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범죄의 원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어쨌든 이 지문 자체는 맞습니다. 근데 이 이제 남근기, 특히 여기서 남근기와 관련해서 남근기 때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람의 성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이성 부모 있죠? 이성 부모에 대한 성적 관심을 가져요. 그죠? 뭐 아들의 경우에는 어머니에게, 딸의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그러면서 동시에 동성 부모에 대한 경쟁심을 갖습니다. 그죠? 그걸 이제 남근기에서 겪는 것이라고 하고, 그 현상을 남자 아이의 경우에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자 아이의 경우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부르거든요. 프로이드 아저씨가. 그래서 그 얘기인데, 남근기에 여자아이가, 딸이 아버지에게 성적 감정을 가지게 된다. 그럴 수 있겠다. 반대로 남자아이는 어머니에게 성적 감정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여자아이는 어머니에게는 뭐예요? 질투심, 경쟁심을 느낀다.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프로이드 아저씨가. 남자아이는 아버지에게 경쟁심, 질투심을 느끼는 것이고, 그거를 여자아이의 경우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아니고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했죠. 남자아이의 경우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되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아니다.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한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자, 8번으로 갑시다. 사회학습 이론 및 행동주의 이론. 이걸 이제 줄여서 그냥 학습 행동 이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사회학습 이론 및 행동주의 이론. 그래서 학습 행동 이론. 즉, 인간의 행동은 뭔가를 보고 듣고 배워서 그걸 따라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행동의 행동을 습득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학습 행동 이론인데, 배워서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배우는 그런 현상과 관련해서 이런 이제 설명들이 있는 거예요. 1번에 보시면 뭐 조건 자극, 종소리. 자, 이게 무조건 자극, 먹이 없어도 뭐 개읍, 행동 반응, 침 흘림을 유발했음을 규명했다. 그죠? 종을 땅 치면은, 그죠? 그리고 나서 개한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밥을. 그죠? 계속 그런 식으로 훈련시키죠. 종을 치면은 밥을 준다. 이게 인식이 됐을 때, 근데 갑자기 종을 쳤는데 밥을 안 줘. 근데 걔들이 이제 곧 먹을 걸 줄 거야. 라는 그런 그런 게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침을 질질 흘리게 되더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파블로프의 실험이죠. 그죠?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고, 2번에 보시면 피실험체 생쥐가 우연한 기회, 지렛대 누르기에 를 했을 때 긍정적인 보상, 먹이가 주어지더라. 그죠? 박스 안에 생쥐를 놓고 지렛대 장치를 설치해놔요. 그래서 지렛대가 건드려지면 먹이가 하나씩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쥐가 이제 배고플 때마다 그 지렛대를 누르는 짓을 하더라. 그 얘기죠. 이거는 스키너의 저작적 조건 형성 실험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성인 모델이 인형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적 또는 비폭력적 행동을 하는 걸
아동이 TV를 통해서 이제 보게 한 다음에 그 아동에게 그 인형을 쥐어줍니다. 그랬을 때 그 아동이 자기가 봤던 TV를 통해서 봤던 성인모델의 행동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라고 하는 게 반두라의 이제 보보 인형 실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실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이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그 학습 행동 이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4번에 보시면 가상의 교도소에서 교도관과 수용자 역할을 할 지원자를 모집해서 각자의 행동 변화를 관찰했다. 이거는 이제 짐바르도라는 그 스탠퍼드의 학자가 그 심리학자입니다. 그 교도소, 가상의 그 교도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지원자들을 받아요. 그렇죠? 일당 얼마씩 줄 테니까 이 실험에 지원해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교도관 역할을 할 사람들, 그다음에 거기 수용되는 수용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죠? 각자의 역할을 부여해주고 자, 이 사람들이 자, 그런 가상의 실제 교도소가 아닌 가상의 교도소에서 어떻게 행동이 바뀌는가 이걸 이제 관찰했던 게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행동이 뭐 학습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간다.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 그죠? 가상의 교도소라는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각자의 역할, 그죠? 어떤 환경과 역할이란 거죠. 그런 상황, 환경 또는 그에 주어진 역할 이거에 따른 자, 그 사람들의 행동 변화 이걸 관찰한 겁니다. 따라서 1번, 2번, 3번에 있는 행동학습 이론하고는 좀 다른 측면의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이 다른 것이다. 9번은 심리학적 특성 이론 중 인지이론. 자, 인지가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죠? 보고 듣고 하면서 자, 자라나면서 그죠? 사람의 어떤 이제 능력이 발달하고 더 많은 지식이 쌓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지 발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 발달 이론, 인지 이론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연령에 따른 지적 능력 발달과 범죄 중단 과정의 관련성을 설명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게 되면서 그죠? 인지 능력이 상승하게 된다. 지적 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그러면서 뭐요? 도덕심을 그죠?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중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인지 발달 이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1번은 맞는 얘기. 2번에 범죄 등 보상액이 강화되고 처벌이 소멸된다. 이것도 바로 앞에 선 8번 문제에서 봤던 행동학습 이론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은 미디어가 어떻게 폭력과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매스컴과 범죄의 관계 이것들을 논한 거 있었죠. 그거에 관한 얘기가 되겠고 4번 초기 아동기의 무의식적 성격 발달이 일생 동안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초기 아동기의 무의식적 성격 발달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 관한 얘기. 그래서 1번이 맞는 거. 10번 다음의 내용을 주장한 학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가번 봅시다. 사회적 규범 해체의 원인은 자, 여기서 이런 표현들이 어려운 거예요. 자, 사회적 규범 해체가 뭡니까? 규범은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법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사회적으로 규범 해체가 됐다. 법이란 게 없어졌다 그 얘기예요? 법이란 게 있는데 사회적 규범 해체가 뭐예요? 극도의 혼란 상태가 야기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극도의 혼란 상태. 법이 있는데 그죠?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극도의 혼란 상태가 발생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사회적 규범 해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다? 자, 이기주의. 그죠? 나만 아니면 돼. 그리고 아노미 때문이다. 자, 아노미라는 개념이 떡하니 나왔어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죠. 그죠? 아노미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본 사람 누구 있어요? 첫 번째 디르켐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머튼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디르켐의 아노미 개념, 머튼의 아노미론. 자, 이 둘 중에서 누구냐? 4번 봅시다. 어느 사회나 일정량의 범죄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이다. 범죄라는 것이 그렇죠?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뭐예요? 일정량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다. 라고 했던 거 뭡니까? 범죄 정상설에 관한 얘기. 그죠? 그러면 디르켐이구나 라는 게 딱 느낌이 4번까지 보고 와야 돼요. 그죠?
다음 봅시다. 현재 사회규범이 정황하는 범죄는 사회 변화와 새로운 규범을 창설을 가능하게 한다. 뭐야? 범죄 정설설 다음에 범죄 필요설, 범죄 기능설. 그죠? 디귿갱이 범죄의 순기능을 얘기했던 거. 그리고 라버는 자, 형벌이라는 것이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범죄 예방이라는 목표를 지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범죄 예방이라는 걸 지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디귿갱의 주장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디귿갱은 범죄 예방 중에서도 적극적 일반 예방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버부터 라번까지 내용을 주장하는 학자는 누구죠? 자, 4번은 디귿갱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알아두시고 11번으로 갑니다. 사회 해체 이론. 자, 사회 해체 이론에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자. 1번 보시면 사회 해체라는 것이 뭐냐? 지역사회가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 그죠? 4분 5열, 오합지졸이 된 거야. 그죠? 사회 구성원들 간에 우리가 같은 이웃이지. 그죠? 연대의식이라든가 공동체의식 이런 것들이 없어버리니까 그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런 것들을 사회해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2번 초기 사회해체 이론은 사회해체의 개념을 명확히 측정하고 다수의 실증 연구를 제시했다. 그러냐? 과연 그렇겠어요? 이 사회해체 이론 아까 우리 어디였었죠? 4번 문제에서 부험적의 발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거. 거기서 보면 그 니은번에 도시 생태학 시카고 학파 있잖아요. 그때 나온 얘기 아닙니까? 이 사회처론이 범죄 생태학 사회처론. 그렇죠? 쇼와 맥케이 얘기 나오고. 자, 그때가 언제로 했죠? 1920년대 이때란 말이에요. 20세기 초반이야. 그때 사회처럼 것의 개념을 명확히 측정하고 다수의 실증 연구를 실제로 증명하는 연구를 제시했다. 그렇겠어요? 학문적 완성도가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일본에서 사회체라 이런 것이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정의하는데 이런 개념들이 초기의 사회체 이론에서는 그것마저도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실제로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그렇죠? 사회 해체가 우리가 지금은 사회 해체 때문에 사회에서 그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범죄 또는 비행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 해체 현상이 발생하게 되니까 범죄 비행이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지역사회에서 사회 해체라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하고 그 지역사회에서 범죄나 비행이 증가하는 현상 이거를 옛날에는 구별을 못했던 거예요. 구별을 못했던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 구별해야 된 건 뭐야? 사회 해체 현상이 발생하게 되니까 자 사회 통제가 특히 비공식적 사회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서 범죄 비행이 증가하게 됐다. 이렇게 논리적 구조를 띠게 된 건 초기 사회 해체 이론 한참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3번 사회 해체 이론에 기반한 대표적 정책. 그죠? 시카고적 프로젝트. 그죠? 다 봤던 것이고요. 4번에 집합효율성 이론이라든가 환경범죄 또는 깨진 유리창 이런 것들도 그 뿌리를 찾아보면 이 사회 해체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다. 네, 11번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다. 12번 문제는 마약범죄에 가담한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뭐가 나왔죠?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나왔습니다. 자, 아노미 이론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지금 뭐예요?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의할 때 자, 개인의 반응 양식 또는 적응 양식이라고 하죠. 그죠?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죠? 그거를 어떻게 나타내더라? 자, 외워야 된다 그랬죠.
동혁이는 동조형, 혁신형 뭐든지 의례적으로 은둔하고 반항한다. 그죠? 이렇게 5가지 반응 양식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이제 각 사례를 보면서 맞춰보는 거죠. 갑은 전과자 갑이 있습니다. 마약범죄 총책이죠. 해외 본거지를 두고 조직을 운영하면서 범죄 수익으로 해외 부동산 개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 해외 부동산 개발 투자를 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하고 있어. 돈 많이 벌겠네. 그게 아니라 지금 얘 뭐 하고 있어? 마약범죄 총책이잖아 지금. 그 돈으로 지금 돈 무지하게 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적 목표, 부자 되고 싶다는 목표를 정상적인 방법, 제도된 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자기한테는 비합법적인 방법,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것이다. 뭐야? 전형적인 어떤 형태에 해당합니까? 혁신형에 해당하는 것이죠. 혁신형, 갑. 나번 봅시다. 대학생 을이 있네요. 주식 투자를 실패해가지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작단 중 마약 배송이라는 범죄를 하게 됐습니다. 그죠? 고수익 아르바이트, 그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나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혁신형에 해당하는 거지. 그죠? 혁신형에. 그다음에 병 볼까요? 공무원 병이라고. 공무원? 그러면 뭐야? 동조 혁신 의뢰 운동 반항을 위해서 의뢰형이 하위직 공무원, 월급쟁이 뭐 이런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무원 병은 경제적 문제로 배우자와 이혼을 했죠. 그 틈틈이 불법 약물로서 틈틈이 불법 약물을 뭐죠? 사용하고 있다. 그죠? 사용하고 있더라. 그럼 뭐다? 불법 약물로서 이런 이제 경제적 문제도 있었고 배우자와 이혼도 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약물에 빠지게 됐다. 그죠? 뭡니까? 병은 공무원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약물로 틈틈이 불법 약물을 스트레스 풀고 있다. 약물에 중독됐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중독자 뭡니까? 중독자 은둔형, 도피형, 퇴행형 여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병은 은둔형, 도피형, 퇴행형. 그다음에 라번 가정주부 정이 있네요. 한때 마약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중독, 은둔형, 도피형, 퇴행형 아닙니까? 가 아니고 현재는 어떻다? 재활치료에 전념하면서 사회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활치료 전념하고 있고요. 사회복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뭐야? 정상적인 삶의 형태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야? 동조형 또는 수능형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보기에서 갑은 혁신형인데 수능형이라고 되어 있고 을은 혁신형, 을이 맞네요. 병은 의례형이 아니고 은둔형이에요. 도피형. 그다음에 정은 은둔형이 아니라 동조형으로 갑니다. 수능형으로. 그래서 2번이 맞다. 자, 13번으로 갑시다. 범죄 원인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 적절하지 않은 것. 반두라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행동학습이론 부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반두라. 사람들이 폭력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공격적인 행동, 그죠? 범죄라는 것을 학습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학습 행동이 범죄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 반도라의 행동학습이론이죠. 이번에 아들러 나오죠. 자, 아들러는 열등감을 갖는 사람들이 그들의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탁월함을 보여준다. 즉 남들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열등감 컴플렉스라고 부르는데 그것 때문에 무리한 짓을 하다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그게 바로 아들러의 열등감 컴플렉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2번도 맞는 얘기. 3번의 글래저는 뭐야? 단순히 범죄적 집단 가치에 접촉하면서 범죄를 저지른다 라고 보게 되면 뭐예요? 이거는 서덜랜드 아저씨의 차별적 접촉 이론에 관한 얘기잖아. 그죠? 근데 접촉 플러스 그것을 자기가 동일시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범죄를 저지른다. 누가? 글래저가. 이건 뭐죠? 차별적 동일시 이론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맞는데 자, 보울비 또는 바울비가 아동이나 행동에 대해서 칭찬이나 보상을 하면 그 행동이 강화되지만 처벌이나 제재를 하게 되면 그런 행동이 억제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행동학습 이론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차별적 강화 이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비는 이 지문의 이 내용이 아니라 그죠? 그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있는가 없는가가 되게 아동의 그런 이제 그 인성 발달에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머니의 따스함을 느껴보지 못한 애들, 어머니가 없어가지고 그죠? 그런 애들은 그 아주 기초적인 그죠? 애들이 처음에 뭐 하다가 울 때 갑자기 울음을 터뜨릴 때 뭐라고 합니까? 아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엄마 그러지, 엄마. 응. 그게 바로 이제 애들이 엄마하고의 그런 아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초적인 아주 끈끈한 애정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없으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 어머니와의 애정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인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그게 커서 자라나면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런 문제 행동, 비행,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얘기한 게 바울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성, 그죠? 모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모성의 영향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했다. 그죠? 이 내용은 행동학습 이론 또는 차별적 강화 이론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바울비의 얘기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14번 유명한 아저씨 나왔죠? 코엔 나왔습니다. 코엔의 비행 하위 문화 이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자라고 돼 있는데 1번 보죠. 청소년 비행의 원인. 그죠? 보통 이제 이 범죄 하위 문화 이론들이 보통 주로 청소년의 비행, 범죄에 대해 관해서 관심을 가졌으니까 코엔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파고들었는데 봤더니 자본주의 체제에 책임이 있다. 뭐가?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그럼으로써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비행 행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자, 코엔의 비행 하위 문화 이론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비행 하위 문화라는 것이 청소년 비행 집단에서 형성이 된다. 근데 그런 비행 하위 문화는 뭐다? 중심 문화, 그 사회 중심 문화, 주류 문화의 반항의 의미로서 비행 하위 문화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것이야. 그죠? 그런 비행 하위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애들이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지.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본주의 체제에 책임을 전가했다?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1번이 옳지 않다. 그리고 2번 상당수의 청소년 비행은 비행 하위 문화에 속한 청소년들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청소년 각자의 개인적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3번, 자, 이 코엔의 이론은 하류 계층의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항상 사고만 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놈들도 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래? 그죠?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자, 이거는 공통적인 얘기, 하위 문화 이론에서 공통되는 얘기죠. 중산층 또는 상류층 소년들이 저지른 비행, 이거는 말 그대로 하위 문화에 속한 청소년들이 범죄를 비행을 저지른 걸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보니까 중산층, 상류층 애들이 사고 치는 거 이건 설명하지 못한다. 이거는 뻔한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이 옳지 않다. 이어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버젯 사이커스의 차별 강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1번은 뭐 부정적 처벌에 관한 얘기, 3번은 긍정적 강화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했는데, 자, 2번, 4번은 먼저 봅시다. 2번 지문 보시면 범죄 행동은 행위 결과를 얻게 되는 보상과 처벌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이제 긍정적 행동이든 부정적 행동이든 그 행동을 했을 때, 자, 보상과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보상과 처벌의 관점에서 그 행동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지거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는 그 행동이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고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눠 봅니다. 그죠? 행위의 결과, 어떤 행위의 결과를 얻게 되는 보상과 처벌에 의해 그 이후에 범죄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제 보상이 주어지게 되면, 그죠? 상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행동을, 그죠? 그 행동을 지속하게 되겠죠. 반면에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그 행동을 중단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짜보는 거예요. 반면에 처벌의 관점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처벌이란 것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뜨거라 한다는 거죠. 그 행동을 중단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어떤 행동을 했는데 처벌이 되지 않았다. 그죠? 뭐 뜨거운 맛을 본 적이 없다. 그럼 그 행동을 계속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을 지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보는 거예요. 개념을 나눠봤다. 그래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 행동을 지속하게 된다. 이거를 이제 긍정적 강화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쪽으로 먼저 가보죠. 어떤 행동에 대해서 처벌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 행동을 지속하게 됐다. 이거는 부정적 강화라고 봅니다. 그럼 이 중간에 어떤 행동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 행동을 중단하게 됐다. 이거는 부정적 처벌이라고 보는 것이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 처벌이 가해짐으로써 그 행동을 중단하게 됐다. 이거는 긍정적 처벌.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아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보상의 관점, 처벌의 관점에서 범죄 행동을 이제 나눠보는 겁니다. 그러면 1번 질문에서 범죄 행위, 그죠? 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범죄 행위가 지속되더라 또는 강화되더라. 그죠? 처벌이 되지 않아서, 처벌의 관점에서 본 거죠. 처벌이 되지 않아서 그 행위가 지속됐다. 그럼 뭐다? 이거는 부정적 처벌이 아니고 부정적 강화라는 거예요. 부정적 강화. 그래서 이것은 부정적 처벌이다가 아니고 부정적 강화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고, 2번은 받고, 3번 범죄 행위에 대한 보상이 제공됐다.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이 제공됐다. 그래서 그 행위를 지속 강화하게 됐다. 그러면 보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보상이 주어졌다. 그 행동을 지속하게 됐다. 그러면 긍정적 강화이다 라고 보는 거. 3번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아까 이 얘기했던 것이고 맞는 질문. 차별적 강화 이론, 보제스 에이커스의 이론은 차별적 접촉 이론, 서덜랜드의 이론이죠. 거기다가 이 보상과 처벌에 따라서 뭡니까? 그 이후에 범죄 행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가 없게 되는가, 이것들을 심리학적 학습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과 처벌에 따른 이걸 결합한 이론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설을 제가 좀 약간 조금 급하게 들다 보니까 오류가 좀 있는데 그 해설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으로 가보죠. 범죄 이론과 주요 개념, 정책 함의를 연결한 거. 정책 함의라는 것은 뭐예요? 그 범죄 대책으로서 내세울 만한 그런 것들을 정책 함의라고 부르는 건데, 봤더니 범죄 이론가로서 첫 번째 서덜랜드가 제시되고, 주요 개념, 서덜랜드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그렇죠? 범죄 이론 중에서. 그렇죠? 대표적인 게 차별적 접촉 이론이잖아요. 차별적 접촉 이론. 그래서 거기서 범죄 대책으로 내세우는 게 또래 집단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집단 관계에 기한 개선법, 그죠? 집단 관계 개선법, 이런 것들 얘기하더라. 4번을 봤더니, 재통합적 수치심이라는 걸 주요 개념으로 삼는다. 그러면서 주요 정책 함의가 회복적 사법이다. 그러면, 이거 누구? 그죠? 브레이스위트의 재통합적 수치심 부여 이론, 그죠? 이게 회복적 사법의 그 전제, 근거가 되는 이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나번에는 브레이스웨이트가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을 봤더니 레머트 베커 어디서 나옵니까? 낙인 이론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죠? 낙인 이론. 주요 정책적 함의로서 다번엔 뭐가 들어가야 되겠는가? 낙인 이론에서 형사 정책적 목적으로 제시하는 거 4D 원칙이죠. 비범죄와 비형벌의 비시설초, 그다음에 전환, 다이버전,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번에는 차별적 접촉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나번에는 아까 브레이스웨이트라고 그랬죠? 재통합적 수치심 부여 이론. 그다음에 다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전환제도, 다이버전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니은, 비, 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17번으로 갑시다. 허쉬의 사회 유대 이론입니다. 허쉬의 사회 유대 이론, 우리 주소 한번 찾아보죠. 어디서 봤습니까?
통제 이론에서 봤잖아요. 통제 이론. 통제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입장이 뭐예요? 사람들이 왜 범죄라는 것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게 이상합니다. 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왜 범죄를 저지릅니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뭐다? 사람은 원칙적으로 나쁜 놈들이다. 잠재적 범죄자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인간의 본성이 악한 존재다. 그죠? 성악설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 나쁜 짓을 해야 되는데 왜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이냐, 이게 궁금하게 여기는 게 통제 이론이다. 따라서 허쉬의 사회 유대 이론도 사회 통제 이론의 하나로서, 자, 나쁜 놈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게 맞는데 왜 안 할까? 왜 안 할까? 그죠? 사회 유대, 사회적 통제라는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안 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허쉬의 사회 유대 이론이에요.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자. 자, 1번. 모든 사람이 범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틀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인간의 본성은 악한 존재야라고 보기 때문에. 그죠? 이 부분이 틀렸어요, 지금. 그리고 뒤에 부분. 사회적 유대가 약해질 때, 즉 사회적 통제가 약해질 때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제대로 된 사회적 통제가 가해지지 않으니까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돼요. 그 말인즉슨 사회적 통제가, 사회적 유대가 강할 때는, 제대로 될 때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뒷부분은 맞는데 앞부분이 틀렸습니다. 뭐 2번, 3번 특히 사회 유대 이론 중에 애착, 자, 사회 유대의 요소로서 4가지 있죠. 애착, 전념, 참여, 신념, 이 4가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애착이란 청소년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유대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3번 맞고. 4번, 자,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허쉬의 이론은 주로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맞는데 그 다음에 다양한 범죄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 부분. 다양한 범죄, 청소년 비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죄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청소년 비행은 주로 뭐예요? 경미한 범죄들, 사소한 비행들이잖아요. 그죠? 경미하고 사소한 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범죄에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 주의하자 그랬죠? 자, 중대 범죄, 중범죄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범죄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모든 범죄들에 적용할 수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범죄에 적용할 수 있겠으나 중범죄에는 적용하기가 좀 힘들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18번으로 갑시다. 고등학교 야구선수 A의 비행 시작과 비행 중단에 대한 이론적 설명. 이거 쭉 나오죠. 어려서부터 유명한 야구 선수였는데 고교 진학 후에 심리적 부담, 부상으로 인해서 야구를 그만두고 나쁜 놈들과 어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짓거리를 막 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다가 문득 생각하는 게, 자, 야구,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그죠? 그걸 다시 하고 싶다, 그죠? 슬램덩크의 뭐 정대만 뭐 비슷한 거죠.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시는 그 정대만이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비행 친구의 유혹을 뿌리치고 운동에만 매진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1번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에 따르면, 자, 부상과 성적에 대한 부담이 긴장, 그래서 그 긴장과 스트레스를 겪은 개인이 범죄 일탈로 나아가는 걸 설명하는 게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이었죠. 이번에 허쉬의 사회 유대 이론에 따르면 A가 야구부 복귀하는 이후에 비행 친구와의 유혹을 뿌리치고 운동에만 매진한다. 그죠? 내가 운동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죠? 애착, 전념, 참여, 신념, 사회 유대 요소 4가지 중에서 전념에 해당하더라. 관습적인 일에 몰두하는 거. 그죠? 자, 2번도 맞다. 3번 레크리스의 봉쇄 이론에 따르면, 자, 레크리스 봉쇄 이론. 자, 범죄 유발 요인과 범죄 억제 요소 이렇게 나누게 되죠. 압력 유인 배출에는 범죄 유발 요소, 그다음에 외부적 억제, 내부적 억제라는 범죄 억제 요소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자, 그에 따르면 A의 비행 중단이라는 것은 외적 봉쇄 요인보다는 내적 봉쇄 요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죠? 반성하고 다시 내가, 그죠? 진짜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걸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전념하는 뭐 하는 거, 그런 것들 내적 봉쇄 요인의 작용이 크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4번 가트프레스가 허쉬의
자, 자기 통제 이론. 자, 뭐야? 자기 통제 이론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반적인 원인은 뭐다? 자기 통제력이 낮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 통제 이론에 따르면 A의 비행, A가 사고 친 거. 자, 뭐예요? 이 허쉬와 가프레드슨이 자기 통제력이 왜 낮냐? 왜 낮냐? 어려서부터 얘가 가정에서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런 자기 통제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사고를 치게 되고 커서도 계속해서 사고를 친다. 이 레파토리거든요. 근데 A가 뭐였어요 아까? 그죠? 어려서 유명한 야구 선수였어요. 야구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교 진학 후에 이런 상황에 어울리게 되다 보니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다 보니까 갑작스레 야구를 그만두고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뭐야? 얘가 어려서부터 자기 통제력이 약했다? 그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사례가 A의 비행이 전형적인 낮은 자기 통제력 사례에 해당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4번이 옳지 않습니다. 19번으로 갑시다. 낙인 이론. 적절한 거 찾아보자. 자, 1번 최초 일탈의 발생 원인가 가해자는 관심이 적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자, 낙인 이론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뭐라고 비판한다? 자, 최초 일탈 뭐죠? 1차적 일탈. 1차적 일탈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1차적 일탈의 원인에 대해서 낙인 이론 관심 없잖아요. 그냥 우연한 거야. 사소한 거야. 경미한 거야. 그래버리고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는 맞는데 두 번째, 가해자에 대한 관심이 적다라는 비판이 있다? 가해자, 범죄자에 대한 관심이 적어요? 그게 아니라 자, 가해자, 그죠?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러서 비행을 저질러서 일탈자라는 전과자라는 낙인을 받게 되고 그게 상호작용을 거쳐서 뭐예요? 또 다른 일탈, 2차적 일탈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낙인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관심이 적을 리가 없어요. 가해자에 대한 관심은 많습니다. 그죠? 오히려 피해자,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적다라는 비판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 옳지 않고 2번에 보시면 레머트는 해놓고 뭐가 나와요? 떡하니 보이는 게 악의 극화예요. 악의 극화 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누구? 탄넨바움 해야 되는 거예요. 탄넨바움. 악의 극화다. 레머트가 아니고 탄넨바움이다. 그러니까 3번에 탄넨바움은 1차적 일탈에 대한 부정적 주변의 반응이 2차적 일탈을 유발한다. 이 얘기는 반대로 탄넨바움이 아니고 레머트에 관한 얘기고. 그래서 자 1번, 2번, 3번이 다 옳지 않습니다. 4번 베커가 나오죠. 일탈자는 자 공식적 일탈자라는 주지위 뭐예요? 전과자라는 주지위를 얻게 돼서 교육, 직업 등의 방해를 받게 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로 인해서 일탈을 반복하게 된다. 2차적 일탈로 나아가게 된다. 그죠? 베커의 얘기 4번은 맞는 얘기가 되더라.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자, 20번입니다. 갈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여기서 말하는 갈등 이론은 보수적 갈등 이론, 급진적 갈등 이론 전부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자, 1번에 보면 본거가 나오죠. 본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자 소유 여부, 즉 자본주의적 경제 조건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비판 범죄학에서의 얘기지 않습니까? 본거. 그다음에 볼드 집단 갈등 이론이죠. 사회 주도권을 쟁취한 권력 집단이 스스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법규과 범죄를 규정하고 국가 경찰력을 통제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것들도 전부 다 1번, 2번이 전부 다 뭡니까? 2번이 특히 2번이 뭐예요? 비판 범죄학 부분에 관해서 나오는 얘기들, 사회의 지배 집단, 권력 집단 이런 사람들이 뭐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이란 것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그죠? 그 피지배 집단 또는 그 하위 집단을 억압하기 위해서 그런 법이란 것을 범죄란 것을 나름대로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3번의 셀린은 문화 갈등에 따른 행위 규범의 갈등이 심리적 갈등을 유발하고 이것이 범죄 원인이 된다. 뭐예요? 셀린의 문화 갈등 이론이죠. 네, 4번에 챔블리스 해가지고 범죄를 자 지배적 범죄와 저항적 범죄로 구분했다. 자본가들의 지배에 대항하는 범죄를 저항적 범죄로 했다.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지배적 범죄와 저항적 범죄에 구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건 누굽니까? 챔블리스가 아니고 퀴니의 입장인 것이죠. 퀴니의 입장이다. 4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21번은 페미니즘 범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페미니즘 범죄 이론, 여성주의 범죄학이라고도 부르는데 크게 이제 뭐 이런 식의 얘기죠. 그 페미니즘 범죄 이론에는 급진주의적 페미니즘, 급진주의적 페미니즘이 있고, 그다음에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면에 따라서 이야기를 이제 구분하는 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즘이라는 게 있고, 따로 사회주의적 페미니즘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네, 여기서는 지금 1번의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2번의 사회주의적 페미니즘, 3번의 급진주의적 페미니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즘하고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을 굳이 구분을 안 하고 뭉뚱그려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2번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걸 묶어서 그냥 사회주의적 페미니즘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구나.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급진주의는 쉽게 말하면 남성 우월주의 때문에 여성에 대한 억압, 불평등이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여성들의 범죄 훼손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게 급진주의적 페미니즘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은 남녀 간에 있어서 기회의 불평등, 그렇죠? 성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 이것 때문에 여성들이 범죄로 나가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고,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즘이나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그죠? 자본주의의 문제점. 그다음에 뭐 가부장제 이런 것들이 여성 범죄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게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그러면 여기 있죠? 성불평등의 원인이 법적, 제도적, 기회의 불평등이다. 자,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기회의 불평등이다. 라는 게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선택의 자유를 허용한다면 성불평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문제니까. 두 번째,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입니다. 자, 계급 불평등, 그죠? 그 다음에 가부장제. 여기서 말하는 계급 불평등은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의 격차.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부장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성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여성 범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 3번의 급진적 페미니즘은 뭐야? 남성 우월주의 때문에, 그죠? 여성에 대한 억압이 시작되고 그게 여성의 범죄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급진적 페미니즘 뭐야? 남성의 생물학적 우월성, 그죠? 남성의 생물학적 우월성, 그죠? 이걸 내세우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4번 페미니즘 범죄 이론은 1970년대 다양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서, 자, 이 부분 1980년대부터 주류 범죄학 이론 중 하나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 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페미니즘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런 주류 이론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주류 범죄학 이론 중 하나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본다. 4번이 옳지 않다. 자, 22번 가봅니다. 범죄학자 A가 여성 범죄 원인에 대한 내용으로 주장한 거. 그죠? 이게 이제 가나 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이게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누구냐? 자, 가나 다 세 가지가 있죠. 가를 봤더니 뭐 여성의 범죄성이라는 저서에서 여성 범죄는 대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다.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면 잘 들키지 않는다.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또 나번도 뭡니다. 여성 범죄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여성 범죄와 비슷한 양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즉 뭐예요? 여성 범죄가 남성 범죄에 비해서 훨씬 더 적다라는 여성 범죄의 양적 특성을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답은 여성은 그들의 범죄를 잘 감추는 능력을 타고났다. 이렇게 본단 말이야. 잘 감춘다. 잘 들키지 않는다. 감춘다. 그죠? 뭐예요? 폴락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여성 범죄의 은폐성에 관한 얘기들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여성범죄 은폐성을 주장한 폴락. 자, 23번은 좀 문제가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분들은 이렇게 구속진대에서, 출제위원들은 이렇게 구속진대에서 문제를 내시는지, 그죠? 가끔씩 가다 보면은 뭐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요. 출제위원들은 막 이상한 구속진대에서 문제를 뽑아내고, 그죠? 저나 여러분들은 그걸 막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혈안이 되고, 막 그런 식인데, 이 범죄자 또는 범죄 유형을 분류한 기준이 보기 먼저 봅시다. 개인적 유형화, 법률적 유형화, 사회적 유형화, 다차원적 유형화 뭐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박스 안에 가로팔로의 범죄자 유형부터 트레이블의 범죄 유형까지 이것들이 어디에 해당한 거, 자, 해당되는 게 없는 건 뭐냐 그 얘기인데 다 범죄 학자들이잖아요. 학자들이 범죄자 유형이라든가 범죄 유형을 분류한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론적 근거에 따라서 자신의 주장에 따라서 범죄 유형 분류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개인적 유형화나 사회적 유형화, 다차원적 유형화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기준을 잡아서 하는 건데 법률적 유형화는 것은 그 유형화, 범죄 유형화의 기준이 법률이란 얘기예요. 법률이란 얘기. 그렇죠? 어떤 이론적인 기준에 의한 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이 법률적 유형화는 우리가 범죄 통계라는 거, 그죠? 경찰의 범죄 통계라든가 검찰의 범죄 분석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게 법률적 유형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학자들의 이론적인 유형화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게 2번이 이 답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24번으로 갑니다. 발달 범죄학의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자, 적절한 거 찾아보자. 기억번의 쇼베리의 상호작용 이론. 자, 사회유대의 약화를 비행이 시작되는 출발점으로 봤다. 그렇죠. 약한 사회유대가 약해지게 되니까 비행층 청소년들, 자, 비행을 저지르는 애들과 어울리게 되고 비행으로 나가게 되면서 뭐야? 그나마 약해진 사회유대가 더욱더 약화되는 현상. 그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이런 것들을 자, 상호작용이라는 이름으로 분석했다. 쇼베리의 상호작용 이론입니다. 네, 니은번하고 디귿번을 좀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니은번 패터스는 비행 청소년을 생애 지속형, 청소년기 한정형 이렇게 구분했다. 근데 생애 지속형 범죄자,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 이렇게 구분한 건 패터슨이 아니고 모피트입니다. 그리고 디귿번에 비행 청소년이 되어가는 경로에 따라서 조기 개시형, 일찍부터 사고 친 애들, 그다음에 후기 개시형, 청소년기 후기 때 갑자기 그죠? 사고 친 애들. 이렇게 나눈 건 모피트가 아니고 패터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번이 옳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보통은 이 두 개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같이 쓰는 학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리을번에 보시면 샘슨과 라옵의 생애과정 이론, 자, 인생 항로 이론이라고 하는 거. 자, 사회 유대 이론, 사회 학습 이론 이런 것들을 자, 결합했다 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샘슨과 라옵의 이 생애 과정 이론이 단순히 이거를 결합한 합성 이론이다. 합성 이론이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통합 이론이다라는 얘기거든요. 통합 이론은 아니고 우리가 이 샘슨과 라옵의 생애 과정 이론을 어느 챕터에서 봅니까? 발달 범죄학, 발전 범죄학 부분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통합 이론은 아니고 발전 범죄학, 범죄학의 범죄에 속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 리을번은 옳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미음번 티틀의 통제 균형 이론 있죠? 타인으로부터 받는 통제와 자기가 행사하는 통제, 그게 밸런스가 맞을 때는 사고를 안 치는데 이게 밸런스가 안 맞을 때, 불균형 현상이 일어날 때 범죄 비행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 티틀의 통제 균형 이론 미음번도 맞는 얘기.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앞서 봤던 니은하고 디귿 그리고 리을 세 가지가 됩니다. 옳은 거는 두 개가 되는 거죠. 25번도 이것도 조금 상당히 당황스러운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자, 범죄의 두려움, 그렇죠? 범죄 두려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범죄 두려움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지만
특정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의 추정 또는 범죄 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의 추정 이런 것들로 정의된다. 그런가 보다. 그죠? 요즘 무슨 역 흉기 사건, 그죠? 무슨 역 살인 미수 사건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은 그죠? 우리가 당장 그 현장을 본 것도 아니고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칼을 맞은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왠지 모를 두려움, 무서움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에 범죄 두려움의 이웃 통합 모델이란 게 있는데 이게 지역사회 무질서 수준이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이웃 통합 모델은 이웃 통합이 잘 되면, 이웃 통합이 잘 돼 있으면, 즉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유대관계가 잘 형성돼 있고 공동체 의식이 많이 발달하면 범죄의 두려움을 덜 느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사회 무질서 수준이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준다? 이거하고는 직접적으로 맞는 건 아니고 이건 오히려 이제 무질서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로 드는 게 깨진 유리창 이론 있죠? 그것들이 대표적인 그 무질서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거에 관한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웃 통합 모델하고 다릅니다. 2번이 옳지 않다. 3번 여성 노인이 젊은 남성에 비해서 범죄 피해율이 낮죠. 왜? 당연히 젊은 남성 애들이 많이 술 먹고 밤늦게까지 놀고 막 하다 보니까 범죄 피해율이 여성이나 노인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 노인은 젊은 남성에 비해서 범죄 피해율이 매우 낮은 게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여성이나 노인이 범죄 두려움은 더 높게 느끼더라. 그죠? 이걸 범죄 피해 두려움의 패러독스라고 한다. 그죠?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고 개념만. 4번 범죄 두려움 개념은 CCTV, 조명 개선, 가로등 달아놓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겠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26번 범죄 피해 이론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자. 1번은 일상활동 이론이죠. 일상활동 이론. 범죄자, 피해자 일상활동이 특정 시간, 공간에 걸쳐 중첩되는 양식으로 해서 범죄 피해자를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2번에 생활양식 노출 이론은 일상적인 그 생활 양식들 있죠. 직업적 활동, 그죠? 학교 가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말에는 쉬는 것이고 그런 일상적 활동의 양식이 범죄에 피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주목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3번에 이제 구조적 선택 이론 또는 구조적 선택 모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앞서 봤던 생활 양식 노출 이론과 집합 효율성 이론이 아니라 일상 활동 이론. 지금 1번, 2번에 나온 이론들. 일상 활동 이론. 이거를 통합해서 범죄 피해 원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 4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27번 문제는 범죄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자, 범죄 삼각형 에크란 학자가 제시한 것인데 이 안쪽 삼각형이 바로 범죄 피해 발생에 있어서 일상생활 이론에서 일상활동 이론에서 범죄 발생 요소로 내세운 거 뭐였었죠?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범행 대상,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감시자 또는 보호 능력의 존재 여부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1번의 얘기고 그 중에서 이제 기억번은 적절한 범행 대상 목표물, 그죠? 적절한 범행 대상, 그죠? 목표물, 기억번 이걸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3번 보시면 니은번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그죠? 니은번. 그래서 이 범죄 삼각형이 지금 삼각형이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식의 얘기예요. 기억번에 그 일상활동 이론에서 말하는 세 가지 요소 중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범행 대상, 그다음에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사람, 감시자의 존재 여부 또는 보호 능력의 존재 여부 이거를 세 번째 감시자의 존재 여부를 그 감시자의 개념을 좀 더 넓힌 겁니다. 그죠? 감시자의 존재 여부라는 개념을
이 감시자의 개념을 좀 더 넓혀서 세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협의의 감시자, 그다음에 보시면 보호자가 아니고 통제인, 그리고 관리자. 그죠? 이걸 이제 감시자의 개념을 좀 더 확대시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여기서 봤던 거, 기억 위에 있는 감시자가 바로 협의의 감시자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니은번의 범죄자 부분에 있는 니은번, 이게 바로 범죄자를, 그죠? 사적인 관계에 의해서, 사적 유대 관계에 의해서 범죄자의 범죄를 억제하는 수 있는 사람들, 그죠? 그걸 통제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니은은 보호자로서라고 되어 있는데 보호자가 아니라 통제인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 보호자가 아니라 통제인이라는 관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디귿번 봅시다. 장소, 어떤 장소에 자, 관리자, 디귿번은 관리자입니다. 관리자가 자, 그 시설을 안전하게 이제 유지를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28번 1세대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셉티드죠. 셉티드를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세대 셉티드는 말 그대로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범죄 예방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죠?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범죄 예방을 추구하는 거. 그래서 지금 보기에서 보시면 CCTV 설치라든가, 자, 벽화 그리기, 출입구 단위라 이런 것들은 1세대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속하는 것인데, 시민 방범 수찰은 자, 시민들이 범죄를 막기 위한 순찰 활동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사회 참여라는 측면에서 참여를 강조하는 제2세대 셉티드에 해당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1세대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2세대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29번 좀 빠르게 보죠. 범죄 대책과 예방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제프리가 범죄 예방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좀 길긴 한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맞는 얘기고. 2번 브렌팅과 파우스트. 자, 예전 시험에서도 물어봤었던 것이죠. 범죄 예방을 질병의 예방과 치료라는 관점에서 1차적, 2차적, 3차적 범죄 예방 이렇게 나눴다라는 거. 그다음에 3번에 제프리가 범죄 예방물로서 범죄 억제 모델, 사회 복귀 모델, 그다음에 환경공학적 범죄 통제 모델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네. 이 세 가지 모델이 서로 상충 관계에 있습니까? 상충은 뭐예요? 서로 충돌한다는 얘기잖아요. 서로 충돌한다. 그렇죠? 이건 전부 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모델로서 주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끼리 서로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렇죠? 서로 어떻게 합니까? 영향을 주고받고 보완하는 관계가 있겠죠. 상충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번이 옳지 않다. 4번의 랩의 주장을 한번 누들어 보시고요. 3번이 옳지 않습니다. 30번의 레페토가 주장한 범죄 전이에 관한 얘기. 그래서 1번은 범죄 전이라는 것이 이런 개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범죄 전이는 크게 이제 5가지가 있죠. 그렇죠? 레페토라는 학자가 주장한 게. 그래서 지역적 전이, 그다음에 시기적 전이가 있고, 전술적 전이, 그다음에 지역적, 시기적, 전술적, 그다음에 목표 전이,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기능적 전이. 이 5가지를 레페토라는 학자가 범죄 전이다라고 해서 설명한 거예요. 지역의 전이는 뭐예요? 이 지역이 안 되겠으니까 다른 지역 가서 이제 범죄 저지른다 그 얘기고, 시기적 전이는 범죄를 저지르는 시간대를 바꾼다 그 얘기입니다. 전술적 전이는 뭐예요? 범행 방법을
방법을 다르게 하는 거. 범행 방법 전이라고도 부르죠. 범행 방법을 바꾸는 거. 그다음에 목표의 전이. 목표의 전이는 범행 대상. 그죠? 범행의 대상을 바꾸는 거. 기능적 전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범죄 유형을. 그죠? 서로 전혀 다른 범죄로 바꾸는 거. 범죄 유형을 바꾸는 거.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 기능적 전이는 기존 범죄자의 활동 중지가 또 다른 범죄자에게 대체되는 거. 이건 범죄자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잖아. 그죠? 2번 기능적 전이란 이 뒤에 표현이. 근데 기능적 전이는 뭐라고 돼 있어요? 기능적 전이 범죄 유형을, 그죠? 전혀 다른 범죄 종류로 바꾸는 거. 이걸 기능적 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닙니다. 2번이 옳지 않아요. 3번에 목표의 전이 범행 대상을 바꾸는 거. 그죠? 그다음에 4번에 전술적 전이 뭡니까? 범행 방법, 수법을 바꾸는 거. 그죠? 다른 건 맞는데 자, 2번에 기능적 전이 이 부분이 옳지 않더라. 31번은 범죄 예측에 관한 얘기입니다. 범죄 예측에는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 뭐 내버려 둡니다. 그다음에 2번에 자, 이것도 이제 어려운 문제죠. 31번 문제도. 자, 현재 2번 질문 보시면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CCTV를 이용한 AI 인식 시스템으로 프리카스라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프리카스라는 거. 그래서 그 공공 데이터를 치안에 이제 접목시킨 거죠.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범죄 위험도 이런 것들을 측정함으로써 순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프리카스라는 게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3번은 더 가관이죠. 범죄를 예측하고 경찰 활동에 체계적으로 적용한 미국 내 최초의 사례. 미국 내 최초의 사례. 그죠? 그게 뉴욕 경찰국의 공간지각 시스템 DAS라는 것이다. 맞으냐 틀리냐 물어보는데 답은 이제 이게 틀린 거예요. 그죠? 미국에서 최초로 이제 범죄 예측 시스템이란 걸 활용한 거는 뉴욕이 아니라 이제 LA,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스앤젤레스라고 하죠. LA 경찰국에서 활용한 프레드풀이란 겁니다. 그죠? DAS가 아니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다. 근데 이거를 참 공부해서 맞춘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3번이 옳지 않습니다. 4번은 한번 눈을 보고 넘어가시고요. 32번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자. 그래서 1번 이웃 사이의 무질서, 어떤 지역의 무질서 상태가 비공식적 사회통제, 뭐예요?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것들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점점 더 무질서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지역사회 붕괴, 사회 해체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범죄 비행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게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인 것이죠. 그래서 2번 이 기존의 범죄 대책은 범죄자 개인에게 집중하는 개인주의적 관점을 취하는 거. 그렇죠? 뭐예요? 예를 들어서 실중주의에서 범죄자의 교화 개선, 그렇죠? 이런 것들에 집중을 했던 거, 그것들에 반하여 공동체적 관점으로 전환. 자, 깨진 유리창 이론 나오면 이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공동체적 관점의 전환. 자, 범죄자 그놈을 사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거. 그렇죠?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게 더 범죄 대책으로서 중요하다. 그렇죠? 이걸 강조한 게 깨진 유리창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2번 맞고. 3번 깨진 유리창 이론의 주장자 윌슨과 켈링이란 거. 뭐 이걸 가지고 틀린 사람은 없겠죠. 네, 4번. 1990년대 미국 시카고라는 도시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해서 사소한 범죄라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무관용주의를 도입했다. 자, 무관용주의를 깨진 유리창 이론이 무관용주의로 연결이 된 거 이거는 맞는데 이게 어디서? 시카고가 아니고 뉴욕입니다. 뉴욕에 이제 줄리아니라는 사람이 시작이 되면서 이 무관용주의를 도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시카고, 뉴욕, 예, 어쨌든 4번이 틀립니다. 한장하죠. 33번입니다. 에크와 스펠만이 제시한 SARA 모델. 자, 이것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SARA 앞글자를 땄는데
자, 탐색, 그다음에 분석, 그다음에 대응, 그다음에 4번에 뭐가 있습니까? 평가. 평가에서 A, 그죠? 그래서 SARA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더는 거예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이 SARA 모델이 뭐냐면 에크스페만이 여러분들 경찰학에서 이제 보통 보실 것 같은데 문제지향적 경찰활동과 관련해서 그죠? 경찰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 그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범죄학에 나올 만한 것인가는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만은 뭐 나왔으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그죠? 오히려 경찰학에서 나왔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뭐 생각이 듭니다. 자, 1번에 자, 탐색 단계 말 그대로 탐색, 스캐닝을 하는 거죠. 자, 뭐 문제 없나? 그죠? 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파악하는 거. 그죠? 지역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거. 스캐닝. 두 번째 분석하는 것은 자, 그 문제들을 인식했다면 그 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죠?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죠? 활동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 분석이란 것이 경찰 내부의 조직을 통해서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 분석을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그죠?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문제를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경찰 내부의 조직을 통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옳지 않은 겁니다. 3번의 대응 단계, 그다음에 4번의 평가 단계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34번도 상당히 맞추기가 힘들죠. 쉐이퍼라는 학자가 범죄 피해자의 유형을 분류했다. 그 기준이 뭐냐? 답은 4번의 기능적 책임성이라는 거예요. 기능적 책임성. 그래서 쉐이퍼라는 학자가 기능적 책임성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범죄 피해자의 유형을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무관한 피해자, 유발적 피해자, 촉진적 피해자, 생물학적으로 연약한 피해자,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연약한 피해자, 자기 피해자와 그다음에 정치적 피해자 이렇게 7가지로 분류했다라는 얘기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틀리라고 낸 거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35번은 응보적 사법이죠.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거. 자, 회복적 사법 부분 설명할 때 응보적 사법하고 대비시켜서 좀 생각을 해두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1번 응보적 사법은 말 그대로 응보, 그죠? 형사사법이 응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진 겁니다. 그래서 응보, 억제, 무력화, 그죠? 이걸 위한 유죄 확정과 처벌, 누구를 대상으로? 범죄자를 대상으로 이걸 목표로 한다. 네, 2번 회복적 사법은 범죄의 본질을 특정인 또는 지역사회에 대한 침해 행위, 다른 말로 뭐예요? 인간 관계의 침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응징적 사법은 응보적 사법은 자, 범죄라는 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야. 사회의 질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인 사회 규범에서 제일 중요한 법이라는 것을 위반한 행위야라고 보는데 회복적 사법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타인의 또는 그 사회에 대한 침해 행위다. 인간관계 침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2번도 맞습니다. 3번 응보적 사법에서 피해자는 사법 절차의 직접 참여자, 범죄 해결 과정의 중심 인물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죠. 응보적 사법은 말 그대로 범죄자에 대해서 상응하는 보복으로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응보적 사법에서 피해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피해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굳이 관심 있다라고 할지라도 뭐 고소 또는 고소인,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 고소권자 또는 뭐 증인, 형사재판에서 증인 이 정도 취급만 하지 피해자에 대해서 사법절차에 직접 참여자, 범죄 해결 과정의 중심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건 응보적 사법이 아니라 응징적 사법이 아니라 회복적 사법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3번이 옳지 않다. 4번 한번 읽어보시고 36번 자, 소년보호의 이념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소년보호의 이념 9가지가 있죠. 자, 떠올려 봅시다. 자, 인격주의, 예방주의, 보호주의, 개별주의, 그다음에 과학주의, 교육주의, 그다음에 협력주의, 밀행주의,
그다음에 직권주의 또는 신문주의 이 9가지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이념들, 개념들 좀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했을 거예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보자. 1번에 인격주의는 그리고 설명이 뒤에 붙은 게 소년 사법 절차에서 소년 개인을 단위로 한 독자적 사건으로 취급해야 된다. 독자적 사건으로 취급해야 된다. 이건 뭡니까? 자, 독자적 사건. 이거는 인격주의가 아니고 개별주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격주의는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객관적 비행 사실뿐만 아니라 소년의 그 인성, 그죠? 인격 이런 것들도 중시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인격주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번은 개별주의에 관한 얘기니까 옳지 않다. 나머지 교육주의, 예방주의, 그리고 비밀주의, 다른 말로 이제 밀행주의죠. 밀행주의. 그죠? 이것들은 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37번도 쉽게 풀기는 조금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자, 절도범죄 취약물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아는 거 보자. 절도범죄 취약물품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털리기 쉬운 물건들, 이걸 취약물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의 주의를 끌고 절도의 대상이 되기 쉬운 물건이다 맞는 얘기고, 자, 이번에 클라크라는 학자가 이런 취약물품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전에 코엔과 펠슨이라는 사람이, 자, 코엔과 펠슨 누구죠? 일상활동이론, 거기서 나왔던 사람들이죠. 자, 비바라는 개념, VIVA라는 개념을 주장한 적이 있는데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크라브드, 그죠? CRAVED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비바 개념이라든가 크라브드 개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해설지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런 개념이 있나 보다. 문제를 풀 때는. 그죠? 그러면서 이제 3번입니다. 취약물품, 절도범죄의 취약물품이잖아요. 취약물품이 뭐라고요? 절도의 대상이 쉬운 물건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취약물품으로서 휴대폰하고 대형 미술품, 그죠? 로댕, 그런 사람들의 조각품 있죠? 또는 모나리자, 그런 그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휴대폰, 갤럭시, 어쩌고 아이폰, 이런 거 하고 대형 미술품,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더 이 크라브드의 성격에 더 가깝겠냐? 즉, 취약 물품으로서 절도범죄의 대상으로서 누가 더 적합하게 되냐? 그렇죠? 얘가 더 절도범죄의 취약 물품으로서의 성격이 더 높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 대형 미술품이 더 가깝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어려운데 답을 찾기는 의외로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4번에 제품 디자인이나 목표물 강화 이런 전략이 취약 물품 절도를 예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품 디자인 이런 것들을 눈에 잘 띄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목표물 강화, 잠금 장치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놓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절도 범죄를 예방할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39번으로 갑니다. 약물 범죄에 관한 얘기. 자, 약물 범죄. 생산 방식에 따라 천연 약물, 합성 약물, 대용 약물. 그래서 천연 약물은 그죠? 속칭 말하는 그 마약. 그죠? 마약. 그러니까 아편.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대마. 그죠? 합성 약물은 말 그대로 합성해서 합성한 마약류. 그러니까 지금 1번 지문에도 나오죠. 합성 약물은 메스암페타민. 그죠? 속칭 말하는 필로폰이라고 하는 거. LSD라든가 엑스터시 이렇게 화학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들을 합성 약물이라고 하고, 대용 약물은 뭐예요? 원래 마약류는 아닌데 이게 많이 복용하거나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 이런 마약류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이번 이 약물 범죄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것이지 특정인이나 제3자가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피해자 없는 범죄 그 예로서 이 약물 범죄, 마약 범죄를 들 수가 있는 거죠. 2번도 맞는 얘기고요. 3번 대마,
대마 가장 널리 남용되고 있다. 마리아나 헤시시 대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형태로 가공돼서 유통되고 있다. 뭐 대마를 어떻게 말리는가에 따라서 뭐 쪄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기름을 뽑아서 뭐 이런 식으로 자 유통이 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4번이 이제 답인데요. 자, 마약의 주 생산지 했을 때 황금의 삼각지대라는 곳이 있고 황금의 초생달 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황금의 삼각지대는 여러분들 동남아라고 하죠. 보통 동남아, 태국, 뭐 미얀마, 라오스. 자, 여기를 이제 황금의 삼각지대라고 해요. 그래서 아편이 거기서 많이 생산되고 또 황금의 초생달 지역은 거기가 어디입니까? 중동 지역이죠. 중동 지역. 그죠? 중동 지역과 가까운 뭐 이란, 그다음에 파키스탄, 그다음에 뭐 어디? 아프가니스탄 그쪽 중동과 가까운 지역이죠. 중동과 가까운 지역. 거기를 황금의 초생달 지역이라고 불러요. 거기서 자, 이 아편에 마약 중 아편이 대부분이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코카인은 달라요. 코카인은 이 아편, 대마나 이런 것들보다 코카인은 훨씬 더 강한 그 효과를 나타내는 그 마약입니다. 순도도 되게 높다고 하고. 그래서 근데 이 코카인은 이런 황금의 삼각지대나 황금의 초생달 지역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남미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넷플릭스인가 거기서 그 수리남인가 그런 이제 그 뭡니까 드라마죠. 드라마를 볼 때 거기서 수리남이라는 곳이 중남미 어느 국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마약 밀수와 관련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가 나와요. 자, 아편 이런 것들 뭐 잽도 안 된다. 코카인이 훨씬 더 효과가 좋고 비싸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거는 이쪽 지역에서밖에 안 난다. 뭐 그런 식의 대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코카인은 중남미에서 합니다. 중남미에서. 4번이 그래서 옳지 않다. 자, 39번은 홈즈와 드버거의 연쇄살인범의 유형에 대한 설명. 그래서 연쇄살인범 유형은 자, 1번의 망상형, 2번의 사명형, 3번의 쾌락형, 4번의 권력형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돼서 각각의 이제 의미를 쭉 읽어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망상형, 사명형, 쾌락형. 근데 4번의 권력형을 봤더니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죠? 방해되는 사람들,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폭군, 독재자 이런 사람들이 권력형 연쇄살인범이냐? 그게 아니고 자, 권력형 연쇄살인범은 뭐야? 피해자에 대한 권력 행사, 즉 완전한 지배, 그죠? 피해자가 자기 앞에서 비굴하게 구는 거, 그죠? 살아남기 위해서 이거를 거기에서 만족감을 얻는 연쇄살인범이에요. 그죠?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 권력형.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에서 이제 빵 터지죠. 자, 미국의 전국 범죄 피해자 센터. 자,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얘기인데, 스토킹의 네 가지 유형 해가지고, 자, 1번부터 4번까지 한단 말이에요. 자, 1번에 단순 집착형. 눈으로 보시고, 2번에 애정 집착형. 1번, 2번 다 맞습니다. 3번에 증오망상형, 4번에 허위피해망상형 이렇게 나눠놨는데 허위피해망상형은 맞아. 근데 증오망상형이 아니라 이게 연애망상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집착형, 애정 집착형, 그다음에 연애망상형, 허위피해망상형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물어볼 거면은 차라리 스토킹 범죄, 피해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차라리 물어보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 근데 봤더니 스토킹 범죄 처벌법, 그거는 오히려 경찰학에서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뭐 어쨌든 지금까지 40문제를 간단히 봤어요. 뭐 이게 이제 뭐랄까요? 이런 문제들은 현재 상황에서 뭐 완벽하게 다 뭐 교재에 담고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 잠깐 말했듯이 출제위원들과 강사 그리고 수험생들이 서로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자,
어디에 박혀 있는지도 모를 뭐 그런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문제로 내버리는 현상들이 좀 몇 개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범죄학에서 고독점이라는 개념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출제 경향이 이런 출제 경향이 계속이 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변화가 있을지는 좀 더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내년 대비로 공부할 때는 지금 작년과 올해처럼 그 이론 중심의 공부를 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나 모를 그 법령의 출제 이런 것들을 대비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데 혹시나 싶은 마음에 이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준비를 더 많이 하고 교재도 많이 반영을 하고 그리고 강의도 이론 문제 중심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2024년도 제73기 경찰간부 후보생 선발시험의 범죄학 해설 강의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